25년도 오전 단대 문제가 1번에 1-1, 1-2 두 가지 돼 있네, 그지? 근데 첫 번째 문제가 너무 유형화돼 있는 거,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지. 가하고 나하고 핵심 내용을 요약하기 250자 내외. 그 다음에 이래서 요약한 내용을 모두 활용하여, 가나를 활용하여 다의 서술자가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것도 250자. 그래서 요약이라서 정말 핵심적인 것만 잡아서 써야 된다. 알았지? 자, 그럼 가 한번 볼까? 지금도 고향 하면 탱자의 시큼한 맛, 탱자처럼 노랗게 된 손바닥, 오래 남아있던 탱자 냄새 같은 것이 먼저 떠오른다. 지금 탱자가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운 것처럼 과거, 고향하면 떠오르는 매개체가 됐잖아, 그지? 그러면 과거의 고향이라는 것은 과거의 기억도 되는 거야. 탱자와 관련된 게 맛과 그 다음에 그 노랗게 물들은 거, 그 다음에 냄새, 그래서 감각이란 말이야. 미각하고 그 다음에 시각하고 후각하고 감각으로 탱자를 통해서 고향을 떠오른다. 그리고 뾰족한 탱자 가시, 침을 발라 손바닥에도 붙이고 코에도 붙이고 놀던 생각이 난다. 그래서 탱자 가시에 찔리곤 하는 것이 예사였다. 한 번은 가시 박힌 자리가 성이 났다는 얘기가 덧났다는 얘기야. 손이 퉁퉁 부었던 적이 있다. 벌겋게 부어오른 상처를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왜 탱자나무에는 가시가 있는 것일까? 자, 과거의 경험 그리고 그때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야. 언제부턴가 내 손에는 더 이상 둥글고 향긋한 탱자 열매가 들어있지 않게 되었다. 그 손에는 그렇다면 옛날에 그 물들었고 그랬던 것이 다 남아있지 않게 됐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달라진 거지. 그 손에는 무거운 책가방과 영어 단어장이, 그 다음에는 누군가를 향해 던지던 돌멩이가, 때로는 술잔이 들려있곤 했다. 지금 완전히 과거의 삶하고 달라진 현재의 삶을 얘기하는 거야. 친구나 애인의 따뜻한 손을 잡고 다니던 때도 없지는 않았지만, 자, 친구하고 애인의 손을 잡는 따뜻한 손을 잡고 다니던 거,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옛날에 탱자나무 가시 막 탱자 열매 이거하고 비슷한 거, 유사한 거야. 얘네들 그런 적도 조금 있었대. 없지는 않았지만 있었단 말이야. 그 후로 무거운 장바구니, 빨랫감, 행주나 걸레 같은 것을 들고 있을 때가 더 많았다. 완전히 잊혀진 과거의 삶이라고 봐야 되겠죠. 생활의 짐은 한 번도 더 가벼운 적이 없으며, 요 단어 봐봐. 그러니까 과거를 떠올리면 탱자와 관련된 건데 그때는 좋은 기억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이게 생활이라는 게 뭐 먹고 사는 것도 좋고 막 바쁘게 사는 것도 좋고 늘 하는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에 찌든 삶을 말하는 거야. 생활의 짐은 한 번도 가벼운 적이 없다 그랬으니까 계속 그 생활에 젖어들고 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 그런 거 다 잊혀져 버린 거야. 그런 동안 내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가시는 꽃과 나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가시가 뭘까? 그러면 가시가 뾰족한 거니까 가시는 결국 따갑고 상처나는 거거든. 자, 가시, 탱자나무에서 유일하게 상처를 준 것이 바로 날카로운 가시거든. 그거는 탱자나무에서 기억을 떠올리면 따끔하고 아픈 거야. 그런데 그거하고 가시하고 유사한 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생활의 무게, 생활의 짐이란 말이야. 세상에 또는 스스로 수없이 찔리면서 세상에 찔리고 스스로 또 수없이 찔리면서 사람 누구나 제 속에 자라나는 가시를 발견하게 된다. 아픔과 상처. 한 번 심어지고 나면 쉽게 뽑아낼 수 없는 탱자나무 같은 것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뽑아내려고 몸부림칠수록 가시는 더 아프게 자신을 찔러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로 내내 크고 작은 가시들이 나를 키웠다. 의미심장한 말. 이 나를 키웠다라는 얘기는 결국 나를 성장시키거나
나를 성숙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야. 아니면 아까 생활이라 그러니까 생활의 어떤 짐, 힘겨움 이것들을 좀 그래도 이겨내고 극복하고 살았다는 얘기지요. 자, 그 다음에 로트레크는 라는 화가는 부유한 귀족의 아들이었지만 사고로 인해서 두 다리를 차례대로 다쳤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보다 다리가 자유롭지 못했고 다리 한쪽이 좀 짧았다고 한다. 다리 때문에 비관한 그는 방탕한 생활 끝에 결국 불우한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그런 절망 속에서 그렸던 그림 아직도 남아서 전해지고 있다. 자, 절망 속에 그렸던 그림. 내 다리 한쪽이 짧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거다. 그러면 결국 다리 한쪽이 짧았기 때문에 그림이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잖아. 마찬가지지. 가시가 성숙의 원동력이 되는 것처럼 여기는 짧은 다리, 불편한 다리가 결국 그림, 예술활동을 완성시키는데 도움이 됐다는 얘기잖아. 그에게 있어서 가시는 바로 남들보다 약간 짧은 다리 한쪽이었을 것이다. 그럼 결국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가시라는 게 뭐 아픔, 상처, 그 다음에 나의 어떤 핸디캡, 그러니까 나의 어떤 부족한 점, 나의 약점, 남들보다 좀 부족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결국 우리가 그 수필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있잖아. 이청준 선생님의 수필 중에 아름다운 상처라는 게 있어요. 아름다운 상처. 이 사람 맨날 상처 때문에 가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 상처가 오히려 아름답다는 걸 깨달았어. 나를 있게 한 거, 나를 전제의 나를 있게 만들어준 건 지금 이 남아있는 상처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로트레크의 그림만이 아니다. 우리가 오래 고통받아온 것이 오히려 존재를 들어올리는, 이게 두 개째 다 나왔네, 그지?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것, 이게 상처며 가시고, 우리 오히려 존재를 들어올리는 힘, 이게 들어올리는 힘이 성장, 성숙,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럼 결국 나의 부족한 점이 결국 나의 성공의, 성숙의 밑거름이 됐다는 얘기지. 그러니 가시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가시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자기 스스로 부끄럽거나 약점이거나 힘들거나 상처가 있단 말이야. 그 상처의 종류가 어떤 것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런 얘기야.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더 중요하다. 어차피 뺄 수 없는 삶의 가시라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려 나가느냐. 그러면 결국 해결책을 얘기했네. 상처는 누구나 있는 거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헤쳐나가고 어떻게 이겨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싶다. 그러면 이 말 하고 싶어서 이 글을 쓴 거야. 알았니? 그것마저 없었다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잔을 얼마나 쉽게 마셔버렸을 것인가. 인생의 소중함, 고통의 깊이를 채 알기도 전에 얼마나 웃자라 버렸을 것인가. 웃자랐다는 얘기는 자랐는데 너무 많이 자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쓸데없이 자랐다는 얘기. 밑에 있네요. 그럼 성장한 건 좋은데 아픔, 상처 없이 성장한 삶은 그냥 어떻게 보면 공허한 성공, 그 다음에 의미 없는 성숙 이런 거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글 지금 금방 읽은 가는 일단 경험을 통한 거니까 교술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 경험, 어린 시절의 경험, 탱자나무, 가시겠지, 그지? 그러니까 탱자나무 하면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 그 중에 가시야, 가시. 핵심은 가시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여기 상처, 탱자나무 가시에 찔린 상처. 이건 상처는 다른 말로 아픔이라고 해야 되겠지. 이게 가져다 주는 게 뭐야? 성숙이라는 걸 가져다 줬어. 그럼 성숙하려면 그 바탕이 돼야 되는 게 바로 얘네들이란 얘기야. 가시, 상처 이런 애들이 성숙의 바탕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의미가 있단 말이야. 성숙이라는 성장이라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중요한 건 가시 같은 상처, 아픔을 동반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이 말을 좀 약간 확장하면 어떤 뜻이냐면 이거 가시, 상처, 아픔 이걸 외면하면 안 되겠지. 외면하면 안 된다. 그지? 이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야.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의 삶은 상처가 없을 수가 없다. 아픔이 없을 수가 없다. 가시 같은 삶이 반드시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긍정하면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성장, 성공이라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건 인생론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의 인생이 뭘까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의 삶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픔과 상처는 피할 수 없는 거고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알겠지? 무슨 말이지?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성숙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다. 그게 바로 인생이고 그런 인생이 값진 인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가의 내용이야. 알겠지? 자, 그럼 나로 한번 가볼게. 지금 내가 떠든 게 요약이야 사실은. 자, 조선시대 최고의 과학자 장영실은 오늘날까지 존경받는 위인으로 손꼽힌다. 자, 근데 원래는 동래연 관노에서 종삼품까지 거의 신분 상승이 어마어마하지, 그지? 원래 관노면은 관청 노비니까 국가의 노비니까 노비에서 몇천만 돼도 대단한 건데 종삼품 벼슬까지 올라갔으니까 입지적이지, 그지? 자,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 왜요? 장영실에 대한 마지막 기록은 의외로 처벌에 관한 기록이다. 새로 만든 세종의 가마가 시험운행 중 부서지자 장영실이 책임을 지게 됐고요. 세종실록에 나와 있는 건데 장영실이 곤장 80대를 맞고 파면됐다. 80대 정도 맞으면 죽어. 그 행적은 찾아볼 수 없다. 장영실이 파면된 해 약 600년이 지나가지고 4차 산업혁명의 화두가 되고 있는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는 실패를 허락하지 않는 분위기다. 그래서 봐봐. 600년이 지났어. 그러면 시간이 엄청 지났잖아.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고 있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엄청 지났는데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어떤 과학자, 기술자의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는 국가의 발전과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 지금 왜 이 내용 지금 듣다 보니까 뭐가 생각나?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게 뭐야? 그렇지. 어떤 사람이 가시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좀 너무 불우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어.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란 말이야. 그렇게 연관시켜서 얘기해야 돼요. 여기는 실패고 위에는 가시 상처란 말이야. 알겠지? 혁신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시행착오잖아. 착오가 실패거든. 사실은 실패가 계속 되면서 마지막에는 완결되고 성공한단 말이야. 근데 실패가 계속되는 전제하에 성공이 있는데 실패를 용서하지 않는데 이건 어불성설이지. 시도 자체를 원천 봉쇄한 셈이기 때문이다. 나 실패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난 끝이야. 그러니까 아예 시도를 안 한단 말이지. 지난해 국가 연구개발 성공률 96%라고 한다. 근데 이 퍼센테이지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 그렇지. 얼핏 듣기에는 와 대단한데 거의 100번 하면 96번이 성공이래. 거의 다 성공이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성공할 것만 했잖아. 시도 자체를 엄청 봉쇄한 셈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실패할 내용이 있다. 그럼 아예 시도를 안 한 거야. 성공할 것 같다. 그럼 시도를 한 거야. 그래서 100번 시도해서 96번이 성공한 거라고. 그러면 중요한 게 실패를 우려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은 이 수많은 것들,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정작 사업화 성공률은 20%에 그친데 70%에 근접한 미국이나 영국에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연구 가치나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고민보다 성공의 가능성이 높고 안전한 목표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대목이다. 그래서 결국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실패할 것 같으면 시도하지 않는 거, 시행착오를 전제로 성공하는 건데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많고요.
그러면 성공할 것만 하니까 성공률이 높지요. 외국은, 그럼 영국이나 미국은 사업으로 이어지는 사업화 성공률이 70%잖아. 이 말은 무수히 시도했다는 얘기지. 자, 만약 장영실에게 실패를 허락했다면 어땠을까? 부서진 가마가 자동차로 태어나지 않았을지, 조선형 소총이 개발되어 임진왜란의 고초가 없지는 않았을지, 더 나아가 이 땅에 혁신의 꽃이 무수히 피어나지 않았을지 아무도 모르지. 만약에 실패를 허락했다면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날 수도 있었지요 라고 얘기한 거야. 알겠지? 자, 지나간 역사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실패라는 거, 실패하면 용서하는 거, 시도하는 거, 실패로 이어지는 걸 수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4차 산업혁명을 앞에 둔 지금 도전하고 또 도전해보자. 실수해도 괜찮아. 실패의 쓴맛은 성공의 확률을 그만큼 높여주는 법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끝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나글은 앞에 나온 가시 이거하고 뭐 다른 글은 아니야. 알았어? 내용 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여기는 지금 4차 산업혁명 같은 것을 얘기하니까 국가적 사업, 국가사업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국가사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그건 바로 실패를 수용하는 거지. 실패를. 시도조차 못하게 하지 않고 실패를 수용하는 거야. 실패를 용서하는 거야.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계속해서 도전하면 마지막에 어떻게 성공의 확률을 그만큼 높여주겠죠. 실수를 용납해. 실수도 괜찮아. 실수도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 사회에서 그런 인식이 있다면 계속해서 시도하고 도전하고 그러면 결국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모든 실패라는 좌절을 겪으면서 혁신이라는 발전이라는 성공이라는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핵심 내용 요약이라고. 알겠지요? 자, 요약한 거는 좀 더 알아보기로 하고 다로 가볼게. 다에서 서술자가 자 이제 가하고 나는 잠깐만 이걸 먼저 생각해야지. 가는 상처는 실패라고 해도 되지만 구체적으로 하면 가시 같은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나는 실패지 실패. 요 두 키워드를 가지고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 다 글을 읽어야 되는 거야. 여기에 서술자가 있잖아. 논제가 앞에서 우리가 읽어봤는데 서술자가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돼. 근데 핵심은 뭐냐면 가시와 실패라고 했잖아. 자, 그럼 어떤 사건이 일어났길래 혼란스러운지 볼까? 훈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 반을 문과 이과로 나누게 되었고 훈이가 나한테는 아무런 상의도 안 하고 문과를 택한 걸 나는 나중에 알았다. 자, 나가 나왔으니까 서술자는 나야. 나는 우선 그런 문제를 나한테 상의 한마디 안 한 게 서운했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오빠가 전문학교에서 문과였다는 것만으로 덮어놓고 문과를 싫어했다. 오빠 얘기를 잠깐 한 거야 지금. 그래서 나는 훈이 편이 되어 고등학교 문과가 반드시 장래 문학 지망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지레 겁을 먹고 있었다. 어머니는 오빠가 평생 사회에 참여해서 돈 한 푼 못 벌어들인 일이 없는 주제에 까닭없이 죽어야 하는 일엔 끼어들고 말았다는 사실이 자 여기다 문과 출신이란 것과 반드시 무슨 상관이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오빠의 삶을 보니까 뭐 불행하다면 불행했는데 그 죽은 이유를 여기서 찾고 있는 거야. 이거 딱 하나. 그럼 여기 지금 어머니가 있고요. 훈이가 있고요. 내가 있고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오빠가 있는 거지. 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서 어머니를 위로하면서도 속으론
어머니 생각에 동조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문과냐 이과냐. 여기서 오빠의 불행한 삶은 문과였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는 나는 어머니한테는 이율배반적으로 위로하면서 그거 아닐 거야, 뭐 괜찮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머니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불행한 이유는 오빠 문과였기 때문이다. 더 늦기 전에 일을 바로잡아 보리라 마음먹었다. 나는 학교에 쫓아가서 담임 선생에게 애걸복걸 하다시피 해서 훈이가 문과에서 이과로 전과를 할 수 있도록 전과시켰구나. 그러고 나서 훈이를 설득하려 들었다. 나는 막연히 훈이를 두려워하면서 중언부언 한 얘기 또 하고 내 말을 했고 훈이는 언제나 말없이 젊은이 나온 대담한 시선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훈아, 너희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너는 인문계보다는 이공계가 더 적성이 맞는데 좀 좋아. 공대 같은 데 가면 요새 공장이 많이 생겨서 공대 출신이 제일 잘 팔린다던데 넌 이 잘 팔린다는 게 뭐 이 성공 아니야 성공? 넌 큰 기업체에 취직해서 착실하게 일을 하고 돈을 모으고 연애도 하고 결혼해서 살림 재미도 보고 재산도 늘리고 그러고 살아야 돼. 문과 가서 뭐 하겠니? 그야 상대 법대도 풀릴 수는 있지만 그게 그리 쉬우냐? 까딱하단 문학 철학 하기가 꼭 알맞지. 아서라 말아라. 사람이 어떻게 하면 편하고 재미나게 사느냐 생각하지 않고 사람은 왜 사나, 이게 이제 재미나게 사는 거 성공이고요. 잘 팔리고요. 사람은 왜 사나 뭐 이런 거, 돈을 왜 버나 이런 것들은 이제 위에서 말한 대로 이런 거하고 인문하고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생각해야 되는 건 재미있게 사는 거고요. 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이런 실질적인 것, 그게 맞는 거지요. 현실에 맞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고깃국을 먹었으면 내일은 갈비찜을 먹을 국이라는 게 순서인데 고깃국, 갈비찜 모두 경제적인 부분의 부유함이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과, 내 이웃은 우거지국을 못 먹었는데 나만 고깃국을 왜 먹는 것인가 라는 고민, 고뇌, 사회 문제, 이미 뱃속에 든 고깃국조차 의심하는 바보짓 말이야. 바보 같은 짓이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자꾸 생각이 빗나가기 시작하면 영 사람 버리고 마는 거야. 어떻거든 너는 이 사회의 수능에서 이과가 잘 팔린대 이득을 보는 사람이 돼야지. 괜히 사회의 병폐가 뭐고요, 병폐를 도맡아 허풍을 떨어대면서 앓는 소리를 내는 사람, 문과에 가서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고모였구나, 고모, 그지?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나요? 훈이가 내 말에 중턱을 자르며 말하고 있는데 중간을 딱 끊었다는 얘기야. 자르며 푸듯이 말했다. 나는 당황했다. 훈이가 아버지에 대해 뭘 물어본 게 이번이 처음이라 그렇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고모 입장에서는 오빠라고 했으니까 오빠의 아들이 훈이니까, 그죠? 이건 나고요. 전혀 이야기를 안 하던 훈이가 물어봤단 말이야. 느닷없이 딱 얘기해버리니까 나는 오빠에 대해서 오랫동안 몰래 추측하고 있던 걸 훈이한테 느닷없이 들키고 말았다. 여기서 오랫동안 몰래 추측하고 있던 건 뭐야? 오빠의 불행, 오빠의 죽음이 결국 이유를 따지는 건 우습지만 문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쓸데없는 고집, 쓸데없는 바보짓, 왜 우리는 우거지국을 못 먹는데 나만 고깃국을 먹어야 하는지, 뭐 이런 거 바보짓 같은, 왜 사나 이런 거, 왜 돈을 벌어야 하나. 나는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다시 아까 한 소리를 간곡하게 되풀이했다. 내 말에 감동했는지 귀찮아서 그랬는지 아무튼 훈이는 내가 옮겨준 대로 이과로 잘 다녔다. 그러나 형편없이 성적은 떨어졌다. 때마침 공대가 붐을 이룰 때라 우수한 지원자가 많이 몰려 훈이는 대학 입시에 낙방했고 재수는 막무가내로 싫다고 해서 삼류대학 공대 토목과에 들어갔다. 꿈이 실패하냐.
굳이 얘기한다면 원래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보다는 결과가 안 좋았으니까 실패 쪽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머니는 나만 보면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 2년이나 놀리고 나서 취직 일하고 시켜준답시고 어떤 삼수갑산으로 귀향을 보냈기에 이렇게 한 번 단위로 오지도 못하느냐고 하기도 했고 집세만 받아먹고 굶지는 않을 텐데 그게 어떤 귀한 자식이라고 객지의 노동벌이로 보냈느냐고 말했다. 결국은 원래 예상했던 어떤 훈이의 삶이 아니라 그보다 좀 열악한 삶으로 추락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훈이가 젖먹이일적 그때 그 지랄 같은 전쟁이 지나가면서 이 나라 온 땅이 불모화해 사람들의 삶이 뿌리채 송두채 뽑아 던져지는 걸 본 나이이기에 질의 겁을 먹고 훈이를 이 땅에 뿌리 내리기 쉬운 가장 무난한 품종으로 키우는 데까지 신경을 써가며 키웠다. 그런데 그게 빗나가고 만 것을 나는 자인했다. 스스로 인정했어. 뭐가 잘못된 것일까? 자, 여기부터 나오네. 뭐가 잘못된 것인가? 가슴이 답답하고요. 한숨만 나고요. 후회는 아닌 것 같은데 훈이를 키우는 일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러이러하게 키우려는 새로운 방법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니 후회라기보다는 혼란이었다.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서술자 나가 겪고 있는 마지막 부분의 혼란은 뭘까? 이거는 있잖아.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간단하게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그래서 어떤 것이라는 게 훈이의 삶이다 그러니 훈이의 삶에 대해서 결정할 때 문제는 뭐였냐면 원인이 된 게 있어. 문과를 선택했던 훈이를 이과로 전과를 시킨 이유가 오빠 때문이야. 오빠의 삶의 불행은 무엇 때문이라고? 문과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훈이를 전과시킨 거지. 자, 1번 오빠의 불행한 삶은 결국 문과를 선택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훈이에게 전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문과에서 이과로.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냐라고 얘기했더니 사회 문제 관심 없어야 돼. 이런 거 관심 없어야 돼. 개인적인 성공. 맞죠? 이게 중요한 거야. 부유한 삶. 이게 옳다고 믿은 거야. 이유는 뭐냐면 최고의 가치를 이렇게 잡은 이유가 전쟁 후 불모화된 처지, 우리의 처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전후소설이라고 봐야 되겠지. 전쟁 후에 다 황폐화됐어. 그런 처지에서 가장 행복한 삶은 안정된 삶이야. 부유한 삶이라고. 이해됐지? 그래서 문과에서 이과로 전과를 시킨 거 두 가지 이유다. 첫 번째는 전쟁 이후에 불모화된 황폐화된 현실 속에서 가장 행복한 삶은 부유한 삶, 개인적인 성공 이거라고 믿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오빠, 훈이 아버지지, 그지? 자기 오빠의 삶의 불행한 삶은 결국 문과를 선택했기 때문이다라는 막연한 추측, 어머니와 동일한 막연한 추측 때문이지. 그래서 전과를 시켰는데 그 전과가 바로 누구를 위한 전과야? 훈이를 위한 전과. 이건 옳은 선택이라고 본 거지, 그지? 근거가 명확하니까. 그런데 오빠의 불행, 이게 서술자한테는 아마 상처였을 거야. 가시라고 할게, 가시. 가시처럼 마음속에 아주 아픈 상처처럼 남아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문과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이 문과라고 생각했던 걸 좀 뛰어넘었으면 훈이의 선택을 인정했을 거 아니야. 그쵸? 어? 그럼 결국 그냥 내버려뒀을 텐데. 가시, 오빠의 불행한 삶, 오빠의 불행한 삶이 서술자에게는 가시처럼 상처처럼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수용했어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조카를 전과를 시키는 거야. 맞죠? 응? 자, 이게 첫 번째 판단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훈이의 삶인데, 훈이의 삶이 문과를 선택했더라도 이거는 실패라고 갖게 하라니. 서술자 입장에서는 이 실패, 문과를 선택한 삶이 실패라고 할지라도 시행착오, 이걸 통해서 성공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과, 그러니까 안정된 삶만 추구했다. 근데 결과는 실패.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라고. 알겠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첫 번째는 가시니까 이게 가고요. 가. 오빠의 불행한 삶을 수용하지 못한 채 조카를 문과에서 이과로 전과시킨 거. 그게 옳다고 믿었거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 거의 실패라고 해야 되겠지, 그지? 예상했던 거하고 전혀 벗어나니까. 두 번째, 나에서는 훈이가 결정한 그것이 실패로 끝날지 몰라도 문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결국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처음부터 그냥 이과로 바꾸고 안정되고 편하고 부유하고 개인적인 성공 이런 것만 추구했단 말이야. 근데 결국 실패. 혼란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것이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실패했다고. 이해됐지? 그러니까 옳다고 믿었는데 다 잘못됐으니까 혼란스러운 거지. 그래서 이 방법은 옳다고 믿은 거야. 그런데 오빠의 삶은 반대를 선택했는데 또 불행해. 그러니까 둘 다 불행하니까 혼란스럽다고. 둘 중 하나는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둘 다 실패 혹은 불행으로 끝났기 때문에 도대체 답이 뭔지를 모르겠어. 다시 훈이한테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게 바로 혼란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정리하도록 해. 그러면 1-2번에 거기 서술자가 가시와 실패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본다면 가시를 극복하지 못한 거, 그 다음에 성공할 줄 알았는데 자신이 이과로 바꿔준 그 조카의 삶이 결과적으로 실패에 가까운 성공하지 못한 삶으로 끝났기 때문에 혼란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야.